저희가 이 호루라기 재단에서 하는 톡 터놓고 토크쇼를 이제 시작하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이제 작년에 처음 해봤습니다. 작년에 하게 된 아주 재미있는 사연이 있죠. 저희가 토론회를 하나 했는데 토론회에 나오신 공익제보자, 그러니까 토론자로 나오셔서 그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단 10분이었는데 혼자서 1시간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근데 우리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익제보자는 정말 할 말이 많다. 너무너무 할 말이 많은데 그 말을 우리가 그동안 들어주는 그런 자리가 부족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익제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자리를 사실은 이제 말씀을 하시도록 우리가 판을 깔아주는 그런 자리를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저희가 이제 방송, 유튜브 방송도 하고 이러는데 그것은 대부분이 굉장히 많이 편집을 해요. 많이 자릅니다. 얘기도 길게 못합니다. 왜냐면 너무 길게 하면은 지루해진다라는 핑계로 우리가 길게 안 하고 굉장히 간추려서 하는데, 사실 이 톡 터놓고 토크쇼는 한 분 또는 두 분을 모시고 되도록이면 길게 말씀하시도록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자리에 와서 들어주는 게 일종의 개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오셔서 들어주신 분만이 다음에 또 여기 나오셔서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주어진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김준호 씨, 쿠팡 공익제보자 김준호 씨가 오늘 오셨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또 이렇게 와서 들어주시려고 온 것이 너무 좋거든요. 같이 앞으로 이제 친하게 지내면서 다른 공익제보자들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또 다른 공익제보자가 이렇게 오시면은 환영해 주시고 이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자리에서 우리 강혜경님을 모시게 됐는데, 우리 강혜경님은 아시다시피 사실 지금의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그 뿌리를, 그 씨앗을 어떻게 뿌리는 분이 아닐까,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윤석열이가 사실은 이제 그 작년 말에 갑자기 이상한 그 행동을 해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보면 이제 뒤집어 놨고, 우리 민주주의 시민들의 어떤 그 위대한 힘으로 결국은 오늘의 민주주의 회복을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윤석열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은 섣부른 어떤 내란을 하게끔 어떻게 보면 이제 슬슬 오신 분이 바로 이 강혜경님이 아닐까. 예, 그 결정적인 어떤 이제 제보들을 통해 가지고 김건희, 윤석열 여기를 내부로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럼으로써 사실 윤석열이가 너무 어떻게 보면 초조하게 내란을 일으키면서 우리 위대한 국민들에 의해서 지금 이제 사라지기 일보 직전에 놓여 있지만은. 어쨌든 오늘 또 굉장히 귀중한 이런 강혜경님의 어떤 그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것도 가감없이 들을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이런 자리를 만든 것은 우리 강혜경님의 이야기를 듣자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자리를 통해서 공익제보자들 그리고 후원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힘을 또 한번 합치고, 그래서 사실 사람이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나야 서로 힘을 더 강하게 낼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자리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지지와 연대 이런 것들을 함께 다져나가자 하는 그런 어떤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어쨌든 이 소중한 자리에 같이 함께해서 굉장히 고맙고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연락해서 지지와 연대를 강화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강혜경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 토크쇼를 이제 이렇게 제의를 받았을 때 엄청 좀 부담스러웠었는데, 인사님께서 이제 공익제보자 분들이 이제 위주로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얘기에 공감을 해주시고 서로의 이제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다 하셔서 마음 편안하게 왔는데 지금 많이 떨립니다. 그리고 기자분들을 엄청 많이 만나 뵀었는데 그 기자분들은 이제 취재를 원하는 부분들만 질문 답변을 이렇게 받았고,
솔직히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힘듭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정말 툭 터놓고 진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엄청 마음도 편안하면서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저희 공익 제보를 하게 됐던 계기는 일단 제가 뭐 공익 제보를 할게요가 아니었고 이제 제가 모시고 있었던 그 오선에 해당되는 그 국회의원과 그 옆에 이제 제가 또 10년 이상을 모시고 있었던 그 대표의 이제 만행이라든지 이렇게 권력 탐욕을 하는 걸 보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좀 제외해주고 네가 다 모든 걸 덮어쓰고 가. 그러면 우리가 다 보살펴줄게라는 그 말투 그리고 그런 이제 언행들을 봤을 때 내가 이 사람들의 죄를 다 덮고 가더라도 보람이 있으면 할 수는 있겠다. 근데 한편으로 이 사람들의 행동을 봤을 때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의 죄까지 다 덮어 써야 되지? 라는 이런 생각도 엄청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건이 이제 터지면서 이제 국감장에 나가서 이제 증언 선서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저희가 이제 창원의 지역구의 이제 의원이다 보니까 지역에서 이제 강혜경이 민주당 쪽에 뭐 사주를 받아서 비례의원의 자리를 받고자 이렇게 제안을 받고 국감장에 나가서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다. 이 얘기가 제일 먼저 들렸습니다. 전 아예 정치에 관심도 없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제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저는 정말 아예 생각해 봤었거든요. 없는 부분인데 사람들의 그러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소문이 너무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제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 이제 기사가 나가고 거기 이제 명태균 씨가 반박을 하면서 없던 말들도 아직 거짓말처럼 막 부풀려가지고 이제 언론에 제공이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 이제 기준으로 지금 보니까 다른 이제 기자분들이 명태균에 대한 이런 그 언급되는 기사를 다 안 내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보수 구글에 해야 되나? 그 이제 보수 쪽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계속 이제 저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건에 대한 사안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강혜경은 이랬어, 강혜경이 이랬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강혜경이 다 덮어 씌웠다. 그리고 국감장에 나가서 강혜경이 얘기했던 게 전부 다 위증이다. 민주당은 뭐 하고 국민의힘은 뭐 하는데 고발 안 하고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도 그 변호사가 옆에 이제 동석을 해 있는 상황에서 히히닥거리면서 저희 개인 사적인 이런 부분들까지 막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정말 진짜 친한 친구 몇 명 외에는 제 그 개인 사적인 얘기를 아무도 몰라요. 얘기를 한 적도 없고 굳이 얘기를 할 필요성을 못 느꼈었는데 이번에 이제 검찰 조사를 받고 하면서 신상을 이제 물어보는데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은 그게 제 공격의 타겟이 돼 있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히닥거리면서 유튜브에 그대로 다 내보내고 그 언론사 하나는 제 반론 취재도 안 하고 계속 이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이제 기사 난 거를 누가 이제 어떤 분이 캡처해서 이제 보내주시고 보라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아무 상관없는 기자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한테도 강혜경이 지금 오늘 나왔던 그거는 뭐 미랑국 연구소 실소유자가 강혜경이다. 원래 처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틀을 씌웠던 거는 김태열 전 소장이 실소유주다 이렇게 얘기를 가다가 지난주 얼마 전에 월요일날 이번 주 월요일날 이제 재판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증인이 한 분이 나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실에서 수행으로 일을 했던 비서관이었는데 미래한국연구소에 관해서 일절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제가 지역 사무실에서 일할 때도 명태균과 김영선과 저 사이에 있었던 일 그리고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있었던 일을 아무한테도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 수 있어서 괜히 얘기를 하다가 소문이 와전이 될 수도 있고 혹시라도 의원한테 안 좋을까봐 그냥 꾹 닫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뭐 강혜경이 이랬어 저랬어 미래한국연구소 실소유주야 라는 그 증언을 하는 바람에 이걸 가지고 지금 언론 플레이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단은 지금 강혜경 계속 거짓말이다. 돈 횡령해갔다. 뭐 배임을 했다. 사기를 쳤다. 이 돈 관계에 관련해서도
명태균 씨, 김영선 씨가 제외가 되면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다 지시를 해서 거기에 제가 따라서 이행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거기에 대한 죄가 있다 하면 이 두 분들도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정말 저 언론 플레이를 해가면서 강혜경이라는 사람을 이게 무슨 공익 제보자야. 민주당은 뭐 이 공익 제보를 철회해라. 그러면서 엄청 무시를 하면서 정말 저를 악마화 만들고 있고 이 그 국감에 나가고 난 뒤에도 이제 몇몇 이제 주변에 일을 같이 하셨던 분들이 연락이 왔었는데 지금 현재 아무도 연락을 안 주세요. 솔직히 제가 먼저 전화를 드리기에도 혹시라도 제 전화번호가 찍혀 있으면 부담스러워서 전화를 안 받으면 또 제가 마음에 상처를 받을 것 같아서 아예 연락을 안 하고 있는데 연락을 했던 그분들 자체도 지금 저를 공격을 하고 있더라고요. 본인들 개인 그 SNS에다가 강혜경은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네. 그러면 전적으로 명태균 말만 듣고 제가 섭섭한 게 그렇게 친분이 있었던 사람이면 하다못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맞나? 확인이라도 해보고 뭐 이런저런 글을 올리고 말 소문을 퍼뜨리면은 억울하진 않겠어요. 없는 말 다 지어내 거기에 좀 명태균 말에 100% 신뢰를 하고 강혜경 거짓말이네, 성냥팔이 소년에 뭐 이런 말 저런 말 해가면서 너무 없는 말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어서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뭐 법적으로 처리를 하고 싶지만 그렇게 또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제 마음으로는 공익 제보자 분들이 이런저런 그러니까 제3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그나마 저랑 이제 인연이 있고 친분이 있는 사람이 100%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아무것도 그 행동도 없이 명태균 씨 측의 말만 듣고 저를 너무 평가를 이렇게 절하하는 게 속상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방송에 얼굴이 나가면서 이제 얼굴도 알려지고 이제 이름이 밝혀지면서 혹시라도 나를 대면했을 때 쌍욕을 하는 사람이 없을까? 박연아 걱정. 혹시라도 길 가다가 눈이 딱 마주쳤는데 뭐 응원합니다라는 분들도 많지만 내심 한편으로 쌍욕하고 지나가면 나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그냥 무시해야 되나? 아니면 같이 욕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지금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대놓고 욕을 하시는 분 오고 댓글에다가 욕을 하시는 분이 많아서 그나마 조금 마음은 놓이긴 하지만 언제 또 욕을 하시는 분이 나타날지 몰라서 그런 부분도 조금 걱정이 되고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가 일단 저 개인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꾸 공격을 하는 게 저 혼자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명태균 씨가 제일 처음에 본인이 막 화를 냈던 게 본인 아이들이었거든요. 뭐 학교에 명씨라는 이름, 명씨라는 성이 흔한 성이 아니라서 바로 뭐 애들이 뭐 왕따를 당하고 학교를 못 가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 또한 아이가 있습니다. 가족이 있고. 근데 그런 걸 알고 이렇게 대응을 했던 사람이 저를 이제 죄송합니다. 딴건 다 참겠는데 가족 관련해서 이제 상처받지 않습니까? 요즘 애들이 다 SNS라든지 뭐 페이스북, 유튜브 다 보고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알면서도 지금 모르는 척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얼마 전에 친정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친정 어머니도 연세가 좀 있으신데 어머니도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다 이제 보시고 하세요. 근데 내심 이제 내색은 안 하지만 꼭 정신 차리고 정신줄 잡아라. 어떤 공격이 들어오더라도 거기에 휘말리지 말고 주저앉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명태균 씨도 그렇고 명태균 씨 그 지금 변호인들도 그렇고 그 지금 배우자도 지금 같이 이제 저를 욕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잘못한 걸 정말 잘할 겁니다. 뭐 배우자라 치면 일단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거를 굳이 그대로 듣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생각에 멈춰야지. 페이스북에 강혜경이는 뭐 2년 전년 정말 쌍욕까지 해가면서 같이 동조하는 것도 솔직히 이해를 하려 하다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딱 돈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거짓말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이게 본인이 돈하고 상관이 없어 해야지 본인 제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근데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본인들 그 가족 관련해서 뭐 생활비라든지 등등에 이체했던 거래 내역들이 다 있는데 이 사람이 본인 통장으로 돈이 안 들어서 금액을 생각을 못 하나 봐요. 모든 걸 이제 강혜경이 다 횡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량구연구소 자체가 일반적으로 이제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돈보다는 현금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이제 후보자들이 의뢰를 많이 하는 여론조사하고 일이 어떻게 보면 밖으로 드러나면 안 되는 그런 건들이 많기 때문에 현금으로 많이 가져오고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지급된 것도 있지만 계좌 이체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배우자도 은행 거래가 안 됐고 명태균 씨도 은행 거래가 안 됐었어요. 배우자 이름으로 계좌가 열리면 이제 신용불량을 보니까 또 계좌가 닫혔다. 다시 또 계좌번호 바꿔서 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본인들한테 본인 명목으로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가 이게 계산이 안 돼서 지금 계속 그러나 봐요. 그래서 앞전에 한번 저희 변호인단에서 계좌를 한번 오픈을 할까 너무 이제 공격을 많이 받다 보니까 계좌를 우리 오픈합시다까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같이 오픈을 해버리면 이게 본질에서 벗어나서 진흙탕 싸움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상황을 이제 지켜보자라고 이제 변호사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일단은 지금 두고 보고 있는데 매일매일 저를 공격할 건덕지를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명태균 씨 측은. 그리고 그 같이 일했던 저희 이제 비서관들도 같이. 그리고 뭐 이제 앞으로 지금 명태균 씨하고 그 김영선 씨 제가 빠져 있는 재판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많은 증인들이 이제 불려갑니다. 저는 이제 12월 달에 이제 그 마지막에 증인으로 잡혀 있던데 비서관들한테 이제 회유를 한다라는 얘기가 또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그러니까 비서관을 하셨던 분들이 약간 정치에도 아직 관심이 있는 분이라 그리고 뭐 시의원을 했던 분도 또 계셔서 그분들한테 약간 희망 고문 이런 식으로 이제 회유를 한다 하더라고요. 정확한 내용을 모르지만 저도 이제 들리는 이런저런 얘기로 거기에 이제 약간 휘둘려서 저를 같이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분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고 싶지만 해명이래 내가 변명이래 그렇게 들릴 것 같아서 제가 아예 연락을 안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저는 그쪽에서 그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실관계라도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본인이 뭐 페이스북에 올리든 저를 험담하든 욕을 하든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좋겠는데 명태균의 100% 말만 듣고 그리고 뭐 그 변호사들 말만 듣고 증거는 없이 그리고 어저께 났던 기사 중에 하나가 기자가 법정에 참석도 안 한 상태로 기사가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확인을 해보니까 마지막에 법정에 남아있었던 기자 한 분이 딱 계시는데 그분이 이 기자는 법정에 없었다. 사실관계가 좀 다르다. 확인을 해보겠다 하시더니 그 썼던 기자가 하는 말이 상대 측 변호사 말만 듣고 기사를 썼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링크를 걸어서 막 또 뿌리고 있거든요. 언론 플레이를 너무 잘못하고 있고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있고 명태균의 말을 기사 인용을 하게 되면 저희 쪽에 반론 취재를 꼭 해야 됩니다. 거의 다 기자들은 그게 필수로 반론 취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명태균 발로 나오는 그런 기사들은 아예 저희 쪽에 반론 취재를 안 해요. 그리고 정말 이게 사실이냐. 그리고 이걸 가지고 명태균 측에서는 언론 플레이를 계속 하고 있고 강혜경은 나빠. 강혜경은 사기꾼이야. 횡령범이야. 이거를 지금 이제 주변 사람들도 물론이고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자꾸 이제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어떻게 저는 대처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일단은 그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이제 특검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은 저희 이제 변호인단에서 일단은 법적 책임을 묻겠다. 그 변호사 측하고 일단 관련돼 있는 분들하고 이제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그 동안에는 일단 제가 그걸 다 감수를 해야 되고 또 내일은 어떤 걸로 또 나를 괴롭힐까 이런 게 그러니까 아침마다 불안한 거예요. 저는 그분들의 페이스북을 안 보는데 관련 이제 저희 아는 분들이 캡처를 해서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참고해라, 참고해라, 이걸 증거로 삼아라 이런 식으로. 명태균 씨가 특검이 꼭 되면 본인이 협력 하겠다, 본인이 특검 바란다 하는데 제가 지금 오늘까지 듣기로도 명태균 씨도 그렇고 김영선 씨도 그렇고 특검에 지금 출석을 안 하려고 계속 버팅기고 있다 하더라고요. 본인이 잘못한 부분,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저는 처벌받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이분들은 본인들이 잘못한 부분들까지 검찰에 가가지고도 일단 여론조사 조작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명태균 씨가 본인이 지지했던 음성 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혜경이가 다 했어.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검찰에서 김영선 씨도 다 똑같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특검 갔을 때도 이제 그 검사가 얘기를 하는 게 다 저한테 덮어 씌운 상태다. 근데 제가 이미 증거라든지 이런 거를 다 이제 저희 변호인단에서 제출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이게 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의 반성이 없는 자세 이게 너무 실망스럽고 제가 보냈던 10여 년이라는 그 세월이 너무 아깝기도 하고 내가 왜 이런 사람들을 믿고 따랐지? 그래도 그 당시에는 사선이었어요. 김영선 씨가. 믿고 따르고 정말 언니처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거 부탁하는 것도 다 들어드렸고 심지어 그 청소한 거 가지고도 그쪽에서 또 투지를 잡던데 여자 의원이다 보니까 이제 집에 누군가가 이렇게 드나드는 거를 명태균 씨가 엄청 꺼려 했었어요. 그래서 당선된 이후에, 그러니까 당선되기 전에도 그때 당시에는 그 창원시 진해구에 김영선 씨 이제 자택이 있었는데 그때는 김태년 소장님이 직접 가서 청소를 해드렸어요. 친척이다 보니까 아재다 보니까 직접 가서 청소하고 밥도 차려서 같이 먹고 했었는데 의창구 넘어오면서 제가 이제 가서 청소를 하고 그 명태균 씨가 그때 했던 말이 사람을 불러서 청소를 시키려 하니 워낙 좀 지저분하게 이제 이렇게 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혹시라도 이게 옷장에 되게 타깃이 될까봐 사람을 못 부르겠다. 그래서 틈틈이 가서 좀 청소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알겠다고 제가 청소를 몇 번 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제가 그래도 비서관이라고 일단 자리를 주셔서 감사하게 있는데 내가 가정부인가? 빨래도 하고 정말 빨래도 하고 청소기 이게 그 뭐 청소기도 해가지고 다 찍찍이로 해가지고 1월까지 다 털고 처음에는 괜찮게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가면 갈수록 내가 개인 비서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지? 그리고 명태균 씨하고 이제 싸움이 되면 이게 약간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여성 국장님이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들어오면서 명태균 씨가 이제 저한테는 직접 얘기 안 하고 이 여성 국장한테 강혜경 비서가 됐고 의원집에 가서 청소를 해라. 돈을 줄게 해가지고 그때 처음 명태균 씨가 10만 원을 그 여성 국장님한테 돈을 주고 이제 다른 사람 한 명을 이제 섭외해서 가서 청소를 해라 해가지고 제가 3명이 같이 가서 청소를 했었어요. 그때도 대청소. 더웠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청소를 하고 왔고 그 뒤에는 이제 그 여성 국장님이 분명히 집 어질러져 있을 건데 우리가 가서 좀 하자. 내가 그 같이 오는 사람한테 내가 10만 원 줄 거니까 같이 가가지고 혼자 들어가려니까 좀 그렇다. 네가 그래도 의원하고 친분이 있고 하니까 니를 데리고 가는 게 그래도 청소하는 게 좀 편할 것 같다 해가지고 그러고 한 2번을 따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를 그냥 그분만 돈 받고 하시는 그분만 시키는 게 아니라 저도 같이 정말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그 유튜버에 나가서 이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었어요. 청소 건으로. 근데 청소 얘기를 하다가 약간의 감정이 폭받쳐서 울었었는데 청소를 해서 힘들어서 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제가 믿고 따랐고 했던 분과 이렇게 사이가 틀어져서 상황이 이렇게까지 와 있는 데에 대한 약간의 울컥, 그러니까 감정이 좀 이렇게 북받쳐가지고 울었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최근에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문 청소 용역 업체에 사람을 맡겨가지고 청소를 했는데 뭐 성냥팔이 소녀처럼 뭐 본인 영적 불쌍한 척 그리고 청소했다라고 얘기를 한다 하고 다닌다면서 이 얘기를 또 되게 해놨더라고요. 정말 저는 그때 언제 지난달인가 법정에 이제 딱 출석한다고 가는데 김영선 씨가 법정문 앞에서 박스를 막 여러 개 펴놓고 기자분들 앞에 모아놓고 막 뭐라 연설을 하고 있길래 처음에는 저분이 누구지? 이라고 봤는데 김영선 의원인 거예요. 그래서 기자분들과 눈이 마주치고 서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저를 딱 보더니 저쪽 건너편으로 가서 와 삿대질 내가면서 네가 돈 다 해가지고 거짓말 해놓고 뻥쳐서 막 소리 지르면서 내가 너를 딸로 생각했어. 동생으로 생각했어. 이렇게 막 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정말 창피하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쇼였거든요.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거짓말하고 쇼하고 있으면서 왜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 박스가 거의 한 10개 박스가 됐었어요. 라면 박스에 서류, 그러니까 그 재판 관련돼 있는 서류인데 그걸 다 프린트를 해가지고 담아와서 이 기록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재판이 힘들다라는 거를 이제 판사한테 보여주려고 그걸 또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법정까지. 그러면서 이제 판사한테 혼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혼나고 그리고 이제 뭔 얘기를 할 때 그 판사 법정에서도 그럽니다. 법정에서 거의 제 이름이 진짜 거짓말 조금 못해가지고 50번 이상 왔다 갔다 합니다. 김영선 입에서. 본인은 억울하다는 거예요. 다 강혜경이 했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강혜경이 문제다 이러다가 또 판사님한테 또 혼나고 이런 얘기 자꾸 하지 말고 학원과 관련돼 있는 거 얘기해라 이런 식으로. 변호사시거든요. 김영선 의원이. 변호사신데 지금 고소고발장을 너무 남발하고 계세요. 저를. 그러니까 앞전에 지금 그 조사를 받으면서 김영선 씨가 그 고소했던 건이 일부 이제 복합적으로 이게 중복이 돼 있어가지고 잠깐 이 조사를 받았었는데 담당 수사관이 이게 변호사가 썼는지를 모르겠다. 무슨 말인가 하나도 모르겠고 금액도 하나도 안 맞다.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급한 거예요. 어떻게 했었는지 강혜경을 깎아야 되는데 깎을 수 있는 자료를 찾다 보니까 못 찾는 거예요. 본인이. 대충 내 틀에 맞춰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를 거의 한 5-6번을 고소고발장 접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 본인들이 지금 주장을 하는 그런 돈 부분은 그 보전 비용에서 일단 명태균하고 김영선의 지시로 지출된 게 있는데 그것도 제가 저 혼자서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협의 없이 제가 뭐 지출하겠다라는 이런 저런 거 없이 제 마음대로 했다. 그것도 이제 횡령이라고. 명태균 씨가 가져간 그 세비 반띵도 본인한테 얘기 안 하고 제가 명태균한테 줘서 그 사기 그것도 횡령이라더라고요. 변호사라는 사람이 아예 법을 너무 저보다도 정말 모르는 것 같아서요. 그래 그나마 제가 김영선 씨 밑에서 조금 일을 하면서 그 의견서를 하죠. 변호인들 의견서 이거를 갖다 저보고 타이핑을 치라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고향에 서울에 왔다 갔다 해야 되니 그때는 이제 법무부의 선택이라는 거기에 이제 본인 대표 변호사였거든요. 상무자적으로 있으면서 이러저러 서류들을 좀 처리해가지고 좀 해줘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정말 요만큼씩 조금 제가 어느 정도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김영선 씨는 아예 아무것도 판단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본인이 공주에 몰려서 그러는지 아니면 정말 이 사건때 너무 크게 와닿아서 아예 이게 멘탈을 낳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들 그래 기자분들도 이제 그 고소장 고발장을 다 기자들한테 배포를 한대요. 이런 식으로 내가 고소했어. 근데 지금 기자들이 그걸 봤더라도 기사를 안 쓴다더라고요. 말이 너무 안 맞아서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서. 그러면서 이제 재판 받으러 갈 때마다 창원지검에서는 본인 고발 고소한 거를 수사를 안 한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다니고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지금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요. 그러면 우리 듣다 보면 또 나 정말 더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내용에 최재형 이사님께서 그리고
악플러들이 또 어떻게 하는지, 언론은 또 무엇이 문제인지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이 그렇게 여러 가지를 고소했다 하는데 지금 최재호 기사님은 무엇을 변호하고 있는 건지 기타 등등 궁금한 게 많아요.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이제 지금 강혜경 씨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이제 변호를 하고 있고요. 근데 굉장히 편해요. 형사 사건인데 편한 이유가 우린 자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할 게 없어요. 부인하고 있는 김영선을 검사와 같이 김영선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를 밝히면 되는 입장이라서 재판 과정에서 너무 편안하게 할 것도 없이 저 전부 자백합니다. 우린 다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처벌받겠습니다. 관련 증거도 이미 검찰부터 시작해서 다 제출되어 있는 상태였었고, 그리고 이제 거기도 보면 김영선 씨 쪽에서 한 얘기들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치자금 세비 반땅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강혜경 씨가 김영선 씨 사무실의 회계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 지출이나 이런 것들도 본인이 다 확인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영선 씨나 아니면 명태균 씨나 이제 이쪽에서 뭐 급하게 처리하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회계 증빙 자체를 제대로 이제 신고를 못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다만 그런 내용들 전부 다 김영선이 지시해서 김영선을 위해서 쓴 것이라는 부분은 전부 다 입증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마음대로 하라고 이제 저희 쪽에서는 그냥 놔두고 있어요. 그게 증거가 김영선의 전세보증금으로 들어간 돈, 김영선의 뭐 필요한 뭐 식비라든지 아니면 모임에 들어간 돈, 뭐 이런 것들은 다 증명이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거짓말을 하는지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 나락으로 사람이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거를 옆에서 우리는 지켜보고 있는 거죠. 이런 거는 강혜경 씨가 어떻게 했든 자료들을 굉장히 잘 정리를 하고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내부 고발자 공익신고자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자기는 알아요. 나는 아는데, 그리고 저 가해자도 분명히 아는데 법정이나 사회상에 나타날 때는 말로만 들어오는 것이고, 증거가 없어버리면 더 마이크, 목소리 큰 사람들, 그리고 그걸 더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진실이 왜곡돼 버릴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은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자료들이 저희한테 다 있는 상황이라서 미래한국연구소가 강혜경 씨 거였다면 맞나요? 정말 제 거였다면 네. 명태균 씨가 갖고 가는 다 회수 받아야 돼요. 그렇죠. 다 회수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게 워낙 이슈가 커져버리는 게 뭐 김소연 변호사가 뭐 하고 있는 거는 논외로 치더라도 이름만 알면 다 알고 있는 국힘의 유력 정치인들 다 미래한국연구소에 여론조사를 다 받은 상황이었었고, 그걸 통해서 들어온 돈들이 뭐 적법하게 들어온 돈도 있고 처리된 돈도 있고 그렇지 않고 현금으로 들어온 돈도 있고, 그 돈이 결국에는 또 명태균 아니면 뭐 김영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이제 또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오늘 오셨기 때문에 다 이렇게 일일이 다 설명을 해드리면 좋은데 이렇게 한 번에 끝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뭔가 오늘 들은 걸 가지고 앞으로 어떤 사실들이 밝혀질 것인지, 저희도 이제 저뿐만 아니라 더 훌륭한 변호사님들이 같이 이제 공동 변호인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언론사 기자분들도 풀을 가지고 있고 145명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기자분들도. 그것도 어느 정도 선까지 이 자료들을 공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자료를 다시 이제 좀 수위를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들이 분명 상대방 쪽, 나아가서는 이제 뭐 윤석열까지도 되겠죠. 윤석열부터 시작해서 적게는 뭐 명태균이나 김영선까지, 이들도 우리가 어떤 정보들을 자료들을 갖고 있을 거다라는 거는 알고는 있겠으나 실제 정확한 내용들 모르는 이상은 자기들이 마음껏
여론을 위해서라도 또 자기 항변을 방어를 위해서라도 거짓말들 많이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밝혀놔 버리는 순간부터는 또 그 증거에 맞게끔 사실관계를 왜곡할 수도 있고 또 거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요만큼의 뭐 어떤 단순 뭐 계산 실수라든지 또는 별것 아닌 것들을 침소봉대해 가지고 그걸 또 강혜경 씨를 공격하는 수단으로도 삼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을 하면서 전 처음에 이제 궁금했어요. 왜냐면 그전에는 강혜경 씨를 변론을 하기로 했었지만 실제 만나본 거는 법정 앞에서 처음 만나뵀어요. 도대체 누구일까? 그리고 여러분들 좀 궁금했을 거예요. TV에서 많이 봤는데 실제 보면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김영선은 또 어떤 모습일까?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강혜경 씨는 저 멀리서 오는데 TV에서 보던 분이에요. 근데 얼굴이 뭐랄까 자신감, 당당함이 확 느껴지는 또 보시면 아시겠죠? 눈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 눈을 보고 재판장이 저 눈에서 나오는 저 눈빛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 검사나 근데 검사는 좀 믿음이 안 가요. 특검 같은 경우에도 그 말을 듣게 되면 저 말이 정말 진실한 말이구나라는 거는 너무 감출 수 없는 눈빛이에요. 그 검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다 아실 거예요.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이런 부분들이 창원지검에서 처음에 수사가 개시가 됐잖아요. 근데 검사가 배당이 돼 있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그 창원지검 수사가 어떻게 됐는지 그 열심히 했나요? 안 했죠. 거의 뭐 7, 8개월을 캐비넷에 처박아 놨었고 검사도 없는 수사과에서 그걸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뉴스타파에서 보도가 나오면서 이게 뭔가 있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자꾸 이제 수사를 하는 신용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내란이나 이런 부분들을 거치면서 계엄을 거치면서 점차적으로 수사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었고 그런 부분들도 강혜경 씨가 그래서 검사들한테는 저희 쪽 입장에서는 정보를 많이 안 주려고 했었어요. 줬다가 어디로 셀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 정보들을 준다 하더라도 열심히 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일은 있었어요. 일만 있었죠. 그게 이제 뭐냐면 또 한 가지가 정말 어설프게 일을 처리했다라고 하는 게 검찰청 법에 의하면 처음에 수사검사는 기소에 관여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혜경 씨를 기소한 부분에 대한 실수 부분들이 이제 밝혀진, 저희가 볼 때는 밝혀졌는데 법정에서 이제 그런 것도 다투어져야겠죠. 그리고 뭐 위법 수집 증거 뭐 이런 것들도 있어서 정말 저 창원지검 검사들이 이 사건을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인가 아니면 대충 캐비넷에 처박아 두고 시간이 지나면 그냥 위안부야 하려고 했던 것인가. 진짜 윤석열이 아니었으면 계엄이 아니었으면 또 이 사건이 이렇게 커지질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강혜경 씨도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들을 전부 다 오픈을 하면서 처벌을 감수하면서 왜? 저 사람들의 저런 악행들을 더 이상 보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걸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나선 그 상황에서도 계엄이라는 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더 국민들의 관심을 얻게 됐었고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라는 부분도 밝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지금 2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 다 저희 자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더 큰 건이 이제 중앙지검에 있다가 특검으로 다 올라가겠죠. 그리고 중앙지검 같은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윤석열과 김건희가 공천에 관여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도 김영선을 필두로 해서 사실 이게 처음에 나타난 거였단 말이에요. 김영선을 꽂아주는 것 명태균과 통화 내용이었죠. 윤석열의. 그리고 김건희의 대화 내용도
통화 내용도 녹취로 나왔었죠. 그 부분에 있어서의 역할이 큰 부분이 다 언론에 많이 나왔지만 강혜영 씨도 그 과정에서 하나의 가교 역할이라든지 업무 지시에 따른 역할도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밝혀질 것이고 그런 내용들이 점차 수위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뭐 대구시장이었던 뭐 누구예요? 홍준표, 그 다음에 서울시장 오세훈, 뭐 강원도지사 예, 김진태, 그리고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결국 이런 부분들이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여론조사를 진행했던.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이었으니까 여론조사가.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이 비용을 누가 댔느냐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반대쪽에서는 오히려 또 강혜경 씨를 그걸로 또 고소를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강혜경 씨가 정말 힘들게 아까 이제 제가 아까 울먹하시는 모습이 전혀 보일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수사기관이나 법정이나 기자들이나 대응할 때 왜 그거는 사실에 대한 싸움이고 전투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강한 눈빛으로 이렇게 막 하는데 그래도 역시 엄마이고 지켜야 될 가족이 있고 하다 보니까 아까 그런 모습 보면서 저도 전투력이 센 부분은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구나 하는 걸 느꼈고요. 여기 오늘 오신 공익신고자분들한테는 가족이다 보니까 더 어떤 마음의 경계심을 놓고 그런 부분들을 좀 편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수사나 재판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검 같은 경우에도 수사 기간이 다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 이제 공동변호인단에서 오히려 지금 모아놓은 자료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해서 특검이 조사하기 편하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도 강혜영 씨도 가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또 진술을 하면서 특검이 정말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그 악의 축들을 악의 저수지에 있는 그 축들을 하나하나씩 꺼내가지고 그들의 민낯을 다 세상에 퍼뜨리고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강혜영 씨에 대해서 소위 키보드 워리어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제가 캡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행복하게 그 사람들에 대한 민사소송부터 뭐 형사 고소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 나가는 그런 단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뭐 저도 한 이런 정도 한번 얘기를 드리고 이제 정리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2차로 뭐 2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예, 아예 지금부터 질문을 좀 하면서 같이 얘기를 할까요? 네, 그게 좋을 것 편하게. 같습니다. 네. 근데 물론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대략적인 어떤 이제 그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뭐 현재 그 각각의 어떤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어떤 그 기초 사실들을 좀 간략하게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요약을 해주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우선은 이제 얘기를 좀 드리면 정치안법 위반 내용은 딱 주축은 그겁니다. 김영선이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기 위해서 명태균과 손을 잡고 명태균 의원을 통해서 윗선으로 청탁이 들어가게 됐고 대신에 조건을 걸어요.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뭘 해줄게. 그래서 나간 게 세비 반당 사건인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으로 받은 세비를 절반을 명태균한테 보내게 되는 거죠. 그걸 누가 했느냐? 강혜경 씨가 한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명태균에게 기부를, 그러니까 돈을 주게 됩니다. 김영선이. 그것도 강혜경 씨가 전달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게 전부 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다 이제 몰려있는 사건인 거죠. 그 아내가 김영선을 국회의원으로 출마시키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쭉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들은 뭐 관련된 여론조사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게 제일 큰 축에 있고요.
여론조사에 있어서 핵심은 윤석열 후보자가 국힘의 대통령 후보자로 결정되는 그 지점에서 크게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직 법원에 올라가 있지는 않고요. 관련된 내용 자체가 지금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 핵심도 역시 윤석열이 대통령 국힘 후보로 결정되도록 함에 있어서 여론조사의 역할들이 어떻게 됐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일 큰 축이죠. 이거를 의뢰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싸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명태균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신뢰를 얻게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서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결국 김영선에 대한 얘기도 나오게 되고 이렇게 쭉 왔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지검으로 지금 사건이 다 올라가 있었어요. 윤석열에 대한 부분은. 그게 아마 특검으로 전부 다 이첩이 될 걸로 보여지곤 있고 아직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들은 현재까지는 명확하게 지금 드러나 있는 것들은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는 좀 더 다음 기회가 되면 또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그거 말고 뭐 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 또 진행된 게 있습니다. 그 사기라고 하는 부분 자체도 결과적으로 김영선이 관련된 자금을 받아서 뭔가 후보로 결정해 줄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들어와 있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김혜경 씨가 국회의원 회계 책임자로 있으면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자금을 일부 이제 사적으로 쓴 게 있다 또는 소모 안 된 것들이 전부 다 횡령한 것이다 이런 부분은 또 들어와 있는 것이 또 한 축이 또 크게 있습니다. 그거 말고 지금 또 조사받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거 그게 다 있는 재판. 거죠. 재판하고 있는 거. 네네. 네. 그러니까 사기 횡령 이 부분은 덮어 씌우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기나 이런 부분들은 김영선 씨나 명태균 씨가 자기의 지시에 의해서 김영선과 명태균을 위해서 돈이 지출된 게 정말 나와요. 용처를 보게 되면. 근데 그것을 누가 했느냐? 강행 씨가 했다. 그래서 김영선의 지시로 명태균한테 돈을 줬는데 김영선은 나는 주라고 한 적 없었다. 뭐 정말 황당한 게 세비 반땅도 나는 주라고 한 적 없었는데 강혜경이 명태균한테 내 세비 받은 반을 갖다가 바쳤다. 그게 한 달도 아니에요, 사실.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내 허락도 없이 회계 책임자가 국회의원 세비 들어온 것을 명태균한테 줬으니까 그게 횡령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명태균도 똑같습니다. 근데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행동들. 그리고 사기 횡령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도 실제 이제 김영선의 지시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강혜경 씨도. 의원실에 있으면 회계 책임자지만 증빙을 다 붙여야 되는데 증빙을 붙일 수 없는 것들도 분명히 이제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강혜경 씨가 김영선의 지시에 의해서 돈을 지출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돌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은 다 흔적을 보면 최종 용처는 다 김영선을 위해서 쓰여졌던 것들이라서 정말 그게 나중에 밝혀지고 나서도 어떻게 김영선이 자기 입장 표명을 할지 그건 정말 끝까지 다 물어보고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건 정치자금법 위반. 하고 사기. 사기는 어디서 하는 거죠? 그것도 창원에서 하는 거죠. 창원에서. 예. 두 건인 거네요. 예, 지금 딱 두 건입니다. 그 사기 횡령에 대해서 재판부가 반응이 어때요? 말도 안 되는 그 덮어씌기. 그러니까 아직 지금 재판부가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기가 참 어려운 게요. 김영선 쪽에서 굉장히 재판 지연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놓고 기피를 기각하잖아요. 그럼 안 나와요. 네, 출석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 인부도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그런 상황이라서 재판부가 아직은 자신의 입장 표명, 그러니까 구체적인 범행에 대해서 막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인 거고 일부 이제 증인 신문들이 뭐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판부가 좀 보여주는 모습은 김영선 피고인이 발언을 하게 되면 너무 발언을 똑같은 말을 자주 많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끊는데 우선 더 급급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번 법정 규정이 끝나고 한 9월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증인신문이나 이런 부분도 나오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좀 현출될 것들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처음에 공익제보를 하기로 어찌됐던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죄를 뒤집어 쓰고 갈 수도 있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인가 그런 일인가라고 생각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걸 내가 폭로한다고 해도 그냥 다 은폐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겁이 났을 것 같거든요. 그때 분위기에서는 제대로 이게 드러나 이렇게 오늘날 같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우리가 잘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분위기였을 것 같은데 그 결심을 하게 되는 그 마음이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지금 그야말로 더 이렇게 참고 이렇게 갈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계획 없이 그냥 폭로를 하시게 된 것인지 그래도 좀 내가 희망이 있을 거야라는 생각이 있으셨는지. 처음에 제가 검찰 조사를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서 조사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아예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 조사를 받으면 검사한테로 자연히 넘어가겠지. 근데 4월 그러니까 2023년도 4월 2024년도 4월 초에 첫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받고 연달아서 3일을 받았거든요.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제 얘기를 듣다가 그 당시 수사관이 증거가 있냐 자꾸 이제 제가 윤석열 김건희를 얘기를 하고 여론조사 이 대가로 김영선 공천 받았어요. 그러니까 증거가 있나 근데 증거 저 여기 전화기에 녹취가 있어요. 이 자동 녹음인데 영태균 김영선에 통화했던 이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라도 될까요? 하면서 그때 쓰던 그 전화 그대로거든요. 줬어요. 포렌식 해주세요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전화기를 들고 세 번째 날일 거예요. 조사 받는. 주고 이제 포렌식 하는 동안에 조사가 끝났고 그 뒤에 8월 달에 다시 오라 하더라고요. 갔더니 이제 저는 이제 뭔가 다 만들어 놨겠지 생각으로 딱 갔는데 세비 반띵의 부분만 살짝 물어보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또 부르려나? 하면서 이제 왔습니다. 그대로 조용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3, 4월 뭐 이제 그 총선이 있었죠 작년에. 그 무렵에 명태균 씨가 그 전부터 했어요. 그 선관위 막 조사가 진행되면서 내가 다 손을 써놨기 때문에 아무 일 없이 지나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근데 그 당시에 저는 걱정이 됐거든요. 이거 아무 일 없이 진행되면 안 되는데 뭔가 잘못되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인데 난 다 실패하고 왔는데 이걸 왜 뭉개버리지? 근데 봤더니 정말 경찰 관계자들, 검찰 관계자들을 이제 명태균 말로는 총성맹세를 시켰다. 그것도 두 번, 세 번을 김영선 앞에서 이게 작용이 됐었나? 라는 생각도 들다가 그 뉴스타파에서 수사 보고서 이게 언론에 탁 오픈되면서 아 진짜 검찰이 뭉개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구나. 정말 만약에 이게 언론의 힘이 아니었으면 나는 그대로 이렇게 묻혀져 가고 그대로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제가 죄를 덮어쓰고 가는구나. 갔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이거보다 더 심할 것 같은 거예요. 저거 강행 경전 다 해가지고 저렇게 처벌받아 가잖아. 그런 생각도 들었다가 언론에서 엄청 커지게 보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기자들 너무 믿지 마라. 이렇게 붕 뛰었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른 이슈가 돌리면 바로 사그러진다. 그래서 몇몇 딱 언론사만 제가 딱 정말 이제 왜 진보 쪽에 언론을 대신해주는 그 기자분들만 몇 분만 딱 잡았었어요. 다른 기자분들 아예 연락도 안 받았었고. 근데 이분들은 제가 이제 자료 드리고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취재도 너무 잘해주셨고 검찰 쪽에서 수사를 안 할 수 없게끔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검찰에 갔을 때 언론 보도에 나와 있는 내용까지 수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제가 변호사님들 없이 저 혼자 갔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조사를 받을 때는 변호사님들의 힘이 그렇게 필요가 없을 것 같더라고. 제가 혼자 생각할 때는 이 내용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내가 얘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기소화돼서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는 혼자 안 되니까 그때는 이제 변호사님을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혼자 조사받으러 갔다고 그것도 명태균 씨가 태클을 잡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많으면 변호사 그때 이제 그 민주당에서 공익제보 1호로 저를 선정해 주셨어요. 이제 그 언론에 먼저 막 이렇게 이슈 되는 거 보고 1호로 우리가 선정할 건데 괜찮겠니? 이거를 이제 노영희 변호사님 통해서 이제 연락이 왔었고 해주시면 감사하죠. 해가지고 그때 제가 막 나가기가 그래서 그 노영희 변호사님이 대신 가서 이제 제 뭐 입장문도 얘기를 해주시고 하셨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노영희 변호사님이 스케줄이 안 맞았어요. 안 맞았고 더불어민주당에도 공익제보 그 변호사님도 한 분 계세요. 근데 이분은 이게 뭐지 조사를 할 때 동석을 못하는 거예요. 민주당 소속이다 보니까 그냥 동행까지만 해주시고 밖에서 기다려 주셨어요. 제가 올라가시라 했는데 기다려 주셨는데 이것도 말이 약간 이상하고 와전돼가지고 강행이 얼마나 제가 많으면 변호사를 다 입회를 못하게 만들었더라. 절대 그런 거 아니었거든요. 상황들이 안 돼서 그냥 저 혼자 갔었고 그 전에 저 김영선 씨가 변호사를 선임을 해주셨어요. 이 사건이 이제 선관위 갔다가 저 검찰단 넘어가면서 근데 저는 그 변호사님이 필요가 없었거든요. 제 변호사가 아니었고 김영선의 입장에서 대변을 해야 하는 변호사라 제가 이 변호사님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영선 씨는 말을 안 듣더라고요. 제 말을 이렇게 수용을 안 하시길래 그 변호사님하고 제가 솔직히 한 번도 소통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전화번호만 문자로 주고받았고 사임계 제출해달라고 제가 그분 이메일로 보냈었습니다. 그러고 왔더니 또 김영선 씨가 왜 이 변호사 안 하려 하는데 무조건 해야 된다. 너랑 나랑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된다 하다가 검찰에 가서 검사님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이분 아직 저 선임 돼 있나요? 그러니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송한데 검사님 전화를 좀 해주셔가지고 사임계 제출 좀 해달라고 얘기 좀 해달라 해가지고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사임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사실 저는 그 녹취록이 나올 때마다 다 듣잖아요. 방송부도 많이 보다 보니까 보면은 강희경 씨가 정말 유능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이렇게 막 툭 시켜 그 명태균이 뭐 이렇게 저렇게 그러면은 자세히 물론 이렇게 잘라줘서 그렇게 들리는지 모르지만 뭘 자세히 못 안 들어도 다 알아서 알아듣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다 이렇게 처리한 명태균 씨가 강희경 씨를 정말 엄청 믿었던 그러니까 일적으로 믿었다라는 생각이 들게 그렇게 보여요. 근데 이제 되게 부당한 일도 사실 되게 많았던 거잖아요. 조작을 시킨다거나 많은 부분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인데 그걸 어찌됐든 수행하셨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어떤 갈등의 마음이 없었는지 사실은 그런 생각,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아닌데, 이건 말도 안 돼,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은 내가 좀 용인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불안함 그런 거는 없으셨는지 이렇게 폭로하기 전에 그 전의 마음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제가 처음부터 했던 게 아니라 직원들이 엄청 많았었습니다. 근데 급여 미지급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다들 노동청에 다 고소를 하고 다 퇴사를 하고 또 뒤수습도 하고 이제 관련돼 있는 분들을 이제 섭외를 해서 쓰니까 이제 비용이 나가다 보니까 이 비용을 또 따박따박 주면 상관이 없는데 그 스트레스를 제가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안 받기 위해서 제가 일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하나 막 디자인도 하게 되고 영상도 만들게 되고 여론조사까지 제가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조작 지시가 딱 왔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하니까 명태균 씨 스타일이 약간 윽박지르는 거예요. 지시를 하면 따라야지. 왜 초다는데? 내가 사장인데. 그냥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해야지 회사에 돈이 들어오고 이 돈을 가지고 회사도 운영하고 월급도 받아가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 나중에는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아예 조사를 진행도 안 하고 이제 그리기라고 하는데 지시를 할 때는 정말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제일 큰 게 김영선 씨였거든요. 뭐 이기는 조사 준석이 갖고 오라 한다 해가지고 조사를 돌리다가도 조작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이럴 바에는 왜 여론조사를 하지? 그리고
이제 이번 일을 하면서 경선, 공천 이게 비리가 정말 많겠구나. 그리고 김영선 씨가 지낼 때도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걸 엄청 많이 했었습니다. 다 이렇게 준비를 한 상태에서 저 창원시 지내고를 갔었는데 그때는 정말 저희가 당선, 공천을 받을 줄 알았었어요. 경선까지 갔었고 1등이라고 생각했는데 꼴등과 1등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또 이게 법정까지 가더라도 당 내부의 사정이라 오픈을 못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리가 너무 많을 거라는 게 생각이 되면서 김영선 씨가 이래저래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해서 전략 공천을 받았을 때도 근데 기분은 좋았어요. 내가 모시고 있는 사람이 그래도 5선이 됐구나. 5선이 됐고 열심히 해야지 했는데 당선되자마자 이제 명태균 씨가 그러니까 국회의원 신분과 명태균 씨 이게 위치가 바뀌면서 윽박지르고 이러는 걸 봐가면서 이게 정치판이 정말 더럽구나. 비리도 많고 더럽구나. 내가 봤던 게 이만큼인데 다른 데는 더 많을 거다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그리고 미래한국연구소 그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명태균 씨가 자꾸 이제 본인 이름으로 회사를 안 하고 다른 타인으로 해서 했던 게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쭉 해왔던 거예요. 이때는 이랬고요, 저때는 저랬고요. 본인 이름의 회사가 없는 거예요. 없다 이제 문제가 되면 제가 명태균 씨 때문에 경찰서도 엄청 많이 다녔고 검찰청에 조사도 많이 받으러 다녔어요. 그때도 혼자 다녔습니다. 항상 하는 말이 가서 편안하게 차 한잔 마시고 오면 돼. 내가 다 얘기해놨으니까. 근데 실전 가니까 조사 안 받고 왔거든요. 차는 물도 안 줬어요. 그러면서 일단 명태균 씨 때문에 약간 제가 공직선거법으로 일단 그 벌금으로 해서 처벌받았던 적도 있고 그때도 그랬어요. 나는 여기 관계가 없고 내가 좀 빠져줘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때 아마 공직선거법으로 제가 몰랐던 그 죄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들을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갔고 이번에도 그럴 거라 생각했나 봐요. 그게 제일 커서 정말 제 속으로 내가 진짜 버릇을 들었게 되었구나. 계속 명태균 편에서 두둔을 해다 주니까 이번에도 얘가 그러다 말겠지 라고 너무 이제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서 명태균 씨는 정말 처벌 크게 받아야 될 겁니다. 크게 받을 거고. 그러니까 강유영 씨가 지금 이렇게 많은 공익제보자로서 여러 가지 고소고발 이런 소송에 휘말리고 그래서 또 조사도 받아야 되고 이러다 보면 일상 즉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각종 비용이 지출은 해야 되는데 인컴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럼 어떻게 그걸 헤쳐나가는지 즉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맞벌이였습니다. 이제 맞벌이를 하다가 제가 일단 지금 수입이 중단이 되고 지금 이제 신랑의 벌이로 이제 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외벌이를 하더라도 일단은 맞벌이를 하다 보니 이제 약간의 이렇게 쓰는 이제 규모가 있는데 지금 최대한 아껴서 지금 쓰고 있고 제가 지금 정말 일을 하고 싶거든요. 일단 돈을 떠나서 거의 이제 명태균 씨 회사에 들어가서 한 번도 쉬었던 적이 없습니다. 저희 주말도 출근을 했었고 어떨 때는 일 중독이라는 얘기까지 들으면서 일을 했었는데 일을 안 한 지 지금 너무 오래되고 다 이제 조사 받으러 다니고 이제 막 이러다 보니까 내가 이러다가 모든 일에 손을 놓겠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지금 요즘은 또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여론조사업을 같이 일을 했었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다시 한다 하면 내 조사를 누가 믿어줄까? 지금 워낙 이제 조작이라는 이게 낙인이 찍혀 있다 보니까 이것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쪽에서는 이제 여론조사를 같이 하자라는 제의는 들어오는데 일을 하다 보면 제 이름이 이게 가려져서 일을 할 수는 없거든요. 담당자가 누군데 또 설명도 해야 되고 이러저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제안을 주시는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지만 혹시라도 그쪽에 폐해를 끼칠까봐 그리고 또 독단적으로 제가 개인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제 이름을 걸고 이제 여론조사를 하면 누가 내 여론조사를 믿어줄까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이제 그 다른 업종을
찾아서 뭔가 해야 되겠구나. 근데 지금 이제 특검도 됐고 이제 재판을 또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라 어느 사람 밑에 대표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는 거는 그쪽에도 민폐고 저도 솔직히 좀 부담스러워서 최대한 빨리 이제 특검이라든지 이런 지금 사업 관련돼 있는 일들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뭐 다른 일을 하더라도 마음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금 창원 재판 같은 경우에도 12월까지 재판 일정이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또 조사 일정 같은 거 해버리면 일주일에 조사하고 재판하고 하는 것이 거의 한 3, 4일? 예, 3, 4일 정도 계속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현재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고 배우자분이나 아이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으면 사실 이러한 활동 자체를 못 하는 거죠. 근데 정말 이제 배우자분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하시는 거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이제 친정 엄마 얘기했잖아요. 꺾이지 말아라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버티시는 것 같아요. 뭐 생활비도 그렇겠지만은 소송 대응 관련 비용도 사실 어쨌든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시민단체에서 뭐 이렇게 좀 모금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나요? 아니 그런 건 없었고 아. 지금 현재 이제 변호인단에서 지금 무료로 제 변호를 해주시고 계세요. 호루라기에서 뭐 뭔가 앞전에 안 했어요? 모든 것이 다 호루라기 재단 덕분에 저분이 저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거고. 예. 내란 유발자라고 썼습니다. 맞죠. 내란 유발자지. 배가 있는 말인데, 그러니까 왜 윤석열이가 그때 12월 3일 날 했을까? 이게 미스테리 중에 아주 많이 풀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때 어떤 언론사에서 제기하기를 명태균, 강혜영 그 게이트 때문에 서둘렀다. 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보도를 보셨는지, 보셨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뭐 사실 뭐 그 말이 맞다면 지금도 대통령은 윤석열일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앞으로 2년이나 더 그 통치를 받고 있는데 만약에 그 내란 유발자의 말이 맞다면 많은 국민들이 감사해야 할 겁니다. 근데 본인 생각은 어떠신지,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그런 보도를 보면서 그런 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12월 3일 날 낮에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방송 녹화를 하고 이제 내려가서 이제 간단하게 캔맥주 하나 딱 먹고 이제 자려고 딱 누웠는데 경험 터졌다라고 속보를 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제 기자분들 전화가 이제 오기 시작했었습니다. 아직 서울에 있냐고. 제가 서울에 있는 걸 아는 분들이 아니요 지금 진영에 내려왔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끌려갈 수도 있고 어디 도망갈 데 없나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도망갈 데가 없어요. 어디로 가죠? 이러면서 하다가 혹시라도 그러니까 지금 기자들 사이에서 얘기가 명태균 게이트 관련한 이 스모킹 건이 저 윤석열에 보고가 됐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온다. 이 계엄이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터진 것 같다. 이러길래 설마요. 명태균 게이트가 뭐라고. 어떻게 보면 좀 계속 변명을 해왔던 사람들인지라 별 타격이 없었을 것 같은데요? 이러고 전화를 끊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이제 기자분들 계속 몇 분이 전화 와서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계엄이 터졌단다. 그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워낙 죄를 많이 저질러서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근데 지금 와서 딱 생각을 해보면 통화 녹취가 많았지 않습니까? 일단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김건희, 윤석열 관련해서 통화 녹취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를 몰랐을 거예요. 윤석열, 김건희 같은 경우는. 명태균 씨가 항상 얘기했던 게 그 대통령 당시 그 예비 후보 때 부부가 스피커폰을 켜놓고 아침마다 나한테 전화가 와. 이런저런 조언을 받아. 하다가 얘기가 아마 본인들이 밝혀지는 것을 꺼려하는 이런 부분들이 명태균이 많이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때 한참 검찰 조사를 받을 때였고 이제 명태균 PC가 이제 압수수색 되면서 이제 검찰에 넘어가지고 하니까 본인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뭔가 밝혀지는 게 수치심이 있을 거고 이거를 무조건 막아야 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밝혀지면은
얼굴 들고 못 다닐 것 같다라는 아마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엄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제가 이제 서울에 올 때마다 거의 이제 비행기를 좀 많이 탑니다. 이제 KTX 이 기차 시간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공항에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다들 오늘 같은 경우도 나라를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하시고 나라를 구해줬죠. 나라를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맞아, 이제 맞아. 노부부가 이제 가시면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보고 건강해라 하시길래 건강 챙기세요 그러면서 같이 인사를 하고 왔었고 택시 기사분들이 많이 응원을 해주세요. 묵묵하게 얘기 안 하고 가시다가 거의 이제 목적지 딱 와닿으면 정말 요즘 많이 그러니까 계엄 전보다 지금 요즘 많이 힘들지요. 이렇게 얘기가 제가 공격당하는 걸 알고 계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눈시를 밝히시는 기사님들도 좀 계셨고 그리고 택시비를 안 받으시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안 돼서 미안하다 이러시면서 그러면서 아 정말 감사하면서도 죄송한 어떻게 보면 아까 내란 유발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때문에 나라가 너무 시끄러워져가지고 그 추운데 눈 맞아 가시면서 이제 촛불 집회 하시는 거 보고 저도 몇 번 이제 참석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얼굴을 못 내놓겠더라고요. 무서워서 그래서 마스크 쓰고 이제 모자 눌러 쓰고 딱 눈만 내놓고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자분이 저를 알고 눈만 봐도 그래서 안경을 쓰고 알았는 안경 그랬었습니다. 이번에 그 강혜영님 그 이제 그 주위에 있는 그 국힘당 그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윤한홍이나 정점식이나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정남훈이 다 인간돼 있고 네. 이번 대선에도 사실은 이 그 일 때문에 사실 국힘당 쪽에 많이 쏠려 있던 이 보수 쪽 사람들이 네. 표가 많이 좀 이동했다고 네,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가 옮겨온 거죠. 네네. 그리고 지금 다들 뭐 대구 경북 쪽을 많이 욕을 하시는데 예전 그 투표율에 보시면 엄청 많이 투표를 또 하셨어요. 대구 경북 쪽에서도 그냥 그만큼의 민심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경남권에 살다 보니까 그 진영 같은 경우는 그 김해 진영 봉화마을이 있는 곳인데 여기는 약간의 진보 성향이 좀 강한 곳이거든요. 근데 나머지 창원 쪽이나 창원 쪽 그 성산구를 제외하고는 다 보수 쪽이에요. 초반엔 제가 그 동네를 못 갔습니다. 다들 이제 저를 알고 같이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손을 탔던 그쪽 지역이라 무서운 거예요. 괜히 갔다가 공변당할까봐. 그리고 또 친구들도 오지 말라 하더라고요. 우리가 글로 넘어갈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지금 이게 특검은 중앙 쪽에 지금 몰려 있거든요. 근데 내년에 또 지선이랑 제가 지선 경남 경북만큼은 일단은 지금 이게 공소시효가 또 있다 하더라고. 이거 얼마 안 남아서 정말 명태균 손을 한두 번 탄 사람이 그러니까 정말 한 번 이상 다 탔어요. 예비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근데 지금 이제 들리는 얘기로도 내년에 뭐 도지사 나온단다, 시장 나온단다. 근데 나머지 분들이 뭐 그래요. 못하게 막아라. 제발 못하게 막아라. 이런 사람들 나오면 안 된다. 새로운 사람들이 나와야지. 명태균 손을 한번 거쳐간 사람들은 절대 되면 안 된다. 권익위 보호는 받고 계신 게 있습니까? 네? 권익위 보호. 권익위 보호도 피부에 와닿는 건 없습니다 지금. 권익위 보호 요청이나 혹시 이런. 따로 보호 요청은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보호 요청이 필요하다고 안 느껴져서. 많은 제보자들이 사실은 믿고 그러는 단체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네. 그런데 또한 저는 이제 기존에 저희 갖고 있는 제도가 있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그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구조금이라는 제도는 사실 잘 되어 있거든요. 제가 사실 많이 그동안 고민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작동을 하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강영 씨 정도의 어떤 약간의 어떤 사회적 영향을 지금 가지고 있으신 제보자들이 저는 좀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만들어가고 실제 이런 것이 작동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알겠습니다. 해주시면 네네.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우리 강영규 선생님이 지금은 되게 혼란스럽고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데 이제 언젠가는 요게 정리가 되면 갖고 계신 꿈이나
네. 희망이나 소원 같은 게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조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 많이 견뎌내주고 계신 점에 대해서 되게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고맙습니다. 꿈이나 소원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꿈이라기보다는 일단은 빨리 제 일상생활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게 다 끝나고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정말 육체적으로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 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아까 또 우리 강혜영님이 말씀하셨듯이 국민들도 상당히 고마워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그 덕을 많이 본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우리 강혜영님이 정말 힘을 내서 재판도 받고 하는데 좀 충분한 그런 어떤 정신적, 물질적 응원을 해주시기를 국민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히 호소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 10억 좀 모아주십시오. 빨리 나라가 조금 더 빨리 안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검도 빨리 끝나고, 그리고 이번에 특검을 이제 첫 조사를 받았는데 특검이 너무 이제 기간이 짧다 보니까 지금 조사했던 건들이 마침표가 아니고 다시 검찰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정권이 바뀌었지만 혹시라도 또 모른다는 약간의 걱정이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언론인 분들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저 지금 특검에 대해서 정말 주의 깊게 잘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주당이나 이쪽에서는 뭐 좀 이렇게 호의적인 제안 같은 건 없나요?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게 편합니다. 혹시라도 민주당에서 이러저러한 제안이 왔다라는 말들이 퍼지게 되면 그렇지. 분명히 제가 또 타겟이 될 겁니다. 네, 저 봐라 저 혜택 받으려고 저랬지.